우리가 당 떨어졌다고 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되고요. 정말로 내가 당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지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가짜 신호에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당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당을 섭취해야 될 것인가. 당 떨어졌을 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당 섭취 음식을 어떻게 내가 주변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당 떨어짐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당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게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혹시 설탕 중독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당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의 작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가 막 당 떨어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당을 올리고 혈압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빨리 이제 외부에서 당을 또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당 떨어지다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당을 또 섭취하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또 세로토닌 호르몬이 올라가는데요.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당을 섭취해서 올라가는 세로토닌은 금세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슈가블루라는 말이 있는데 슈가블루라는 건 뭐냐면 설탕 우울증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설탕을 먹은 사람들은 금세 설탕에 대한 당이 떨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기 때문에 더 설탕을 더 탐닉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탕 중독에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작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내가 지금 당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믹스 커피를 먹고 우리가 이제 초콜릿을 먹고 이럴 게 아니고 지금 내 호르몬의 균형이 지금 깨져가고 있구나. 어떤 호르몬의 문제지? 어떻게 내가 지금 호르몬을 갖다가 균형을 찾아야 될까? 그 균형점을 생각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 당 지수를 올리는 수치가 있는데요. 너무 급격히 당을 올리는 거를 드시게 되면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혈당이라는 거는 혈당이 70 이하를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적인 저혈당이고요. 혈당이 100, 심지어 150인데도 당 떨어졌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혈당의 느낌은 혈당이 나의 기저치에서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면 다 저혈당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이나 50 이하를 저혈당으로 하는 이유는 인간의 정상 혈당을 100으로 봤을 때 뭐 50, 식후 혈당을 140으로 봤을 때 70 정도 떨어지면 그런 증상을 느끼는 건데요. 혈당이 200까지 높아져 있는 사람은 세포가 200이라는 혈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으로 떨어지면 이게 정상 혈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 떨어졌다고 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되고요. 혈당 스파이크는 아까 얘기했던 가성 저혈당, 진짜 저혈당은 아닌데 또 저혈당을 느낌을 받게 되고 또 뭔가를 섭취하게 되는 그런 상대적 저혈당의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대적인 저혈당이라는 것도 결국은 당 떨어졌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빈곤의 악순환처럼 이 당 떨어졌다는 느낌이 악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뭘 먹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당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지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 당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당을 섭취해야 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당 지수가 높은 음식, 낮은 음식을 찾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쉽게 그런 당 떨어졌을 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당 섭취 음식을 어떻게 내가 주변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갖고서 당 떨어짐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진짜 신호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가짜 신호에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되게 식후에 먹는 과일이 건강에 좋다. 아니다. 식후에 먹는 과일은 몸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뭐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식후에 특히 또 그 음식과 같이 먹는 과일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일이 부패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소화가 된다는 건요. 근데 어차피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당이 올라가는 과정인데요.
이제 과일은 또 빨리 당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 원시 시대나 이럴 때는 음식을 먹고 당을 올리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임시 변통으로 빨리 당을 올리기 위해서 과일을 같이 먹거나 아니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바로 직후에 과일을 디저트처럼 먹는 문화가 생겼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원시 시대에 우리가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예를 들면 수렵의 시대의 문화라고 하면요, 그 문화가 지금까지 습관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식후에 먹는 과일보다는 공복에 먹는 과일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과일과 음식과의 인터벌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띄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식후에 먹는 이제 그 과일이 일종의 급하게 이제 혈당을 쓰기 위해서 먹는 하나의 식사 문화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오히려 이제 그게 설탕 중독의 부스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공복에 먹는 과일이 제일 좋고 식후에 드실 거면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또 과일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아졌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또 당이 높은 과일일수록 또 비싸게 팔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과일이 너무 달아져서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점 과일이 당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예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당도가 높은 과일을 추구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설탕 중독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라 볼 수 있고요. 심지어 토마토도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해서 토마토 자체도 달게 먹으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풍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이 미각이 지금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설탕 중독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과일이 달아지는 것도 이 우리의 설탕 중독 시대에서 보내는 경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가 반찬을 할 때도 설탕이 조금은 들어가잖아요. 네네. 밥도 사실 이게 쌀이라는 게 결국 포도당이 되는 거고, 네. 식후에 먹는 과일도 설탕이고, 네. 정말 그렇게 보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건데, 네. 나도 설탕 중독인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설탕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된다 하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그 증상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실 지금 카프카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찬을 할 때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굳이 설탕을 추가하지 않아도 단맛이 나는 식재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재료들을 이용하면 사실은 우리가 설탕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런 미각이 자꾸 설탕 중독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감각이 여러분들 뭐 미각, 후각, 뭐 시각, 촉각, 청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원시적인 감각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 시각일까요, 뭐 청각일까요 얘기하는데, 사실 미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가장 원시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왜 어머니의 식성을 담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의 식성을 담는 게 지금 카프카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해주는 반찬 집집마다 틀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습된 감각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미각을 담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우리가 어머니들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먹은 음식인 양수를 통해서 아이한테도 전달이 되고, 아이들의 미각기는 우리가 태아 11주 때부터 형성이 돼서 그것을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번 학습된 이 미각의 감각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반찬을 할 때 내가 여기다 설탕을 더 추가할까 말까를 갖다가 고민하실 때, 이 미각이 결국은 또 나의 아이한테도 학습이 되겠구나. 결국은 이게 점점 설탕 중독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설탕이 아닌 다른 천연 재료로 맛을 내는 게 필요합니다. 꼭 설탕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입맛은 감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유일하게 설탕만 딥다 우리가 그걸 갖고서 그 음식의 맛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때로는 떨떠름하게, 때로는 달지 않아도 다른 맛으로 아이들의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어떤 요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실은 설탕 중독의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노력 또는 어머니로서의 노력 또는 주부로서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점점 다 설탕 중독이 되겠죠. 근데 이 설탕 중독이라는 것을 병원 가서 우리가 당뇨병 검사하듯이 고혈압 검사하듯이 저 설탕 중독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 이면에는 호르몬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이 호르몬 검사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에 맞는 호르몬을 혈액을 통해서 검사하는 게 호르몬 검사인데, 그러면 이 설탕 중독이란 그 상황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설탕 중독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호르몬을 검사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설탕 중독일까 아닐까 이거에 대한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씩 내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밤에 내가 잠을 잤는데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한 개 있으신 분들은 카운트 하시고요. 자고 났는데도 피곤하다. 예, 자고 나면 보통 피로가 가셔야 되는데 이게 뭐 계속 피곤함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다가 이제 오전에는 그래도 반짝 일을 하는데 오후에는 이제 기력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막 방에 들어가서 이제 눕고 싶고 아주 막 저질 체력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 또 세 번째는 활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 막 간식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쿠키 같은 거 먹어야지만이 체력도 유지하고 집중력도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운팅 하시고요. 네 번째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갑자기 체중이 늘었어. 아니면 갑자기 체중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이 쪽쪽 빠져. 이런 사람들, 이제 체중의 급격한 변화가 6개월 동안 있었던 사람들.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나는 음식을 먹어도 빵이나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아니면 단 거가 땡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섯 번째 이제 항목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내가 이제 막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초콜릿 같은 당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점점 요즘 많이 찾게 돼. 예전에는 한 번 먹었던 걸 두 번, 세 번 계속 먹게 되는 경우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는 두통, 그 다음에 브레인 포그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의 변화를 경험한 적 있다. 두통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머리가 아픈 거고, 브레인 포그는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뭔가 이게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안 나고 그렇게 막 안개에 쌓여 있는 어떤 의식의 절연이랄까요. 뭐 뇌절됐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의 연상이 브레인 포그에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또 이제 내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우울해졌거나 막 조증이 되거나 이런 기분 변화를 경험한 적 있다면 일곱 번째 또 한번 카운팅을 하시고요. 여덟 번째는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사춘기도 아닌데 뭐 여드름이 생기고 뭐 이런 경우나 머리카락이 뭐 건조하거나 부수시한 경우. 이제 여덟 번째 항목이고요. 아홉 번째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처럼 복부 백만감, 피로감, 메스꺼움 뭐 이런 것들이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열 번째는 요즘 뭐 코로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같은 독감, 뭐 감기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꼭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열 번째인데 카프카님은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십니까? 저는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저는 피곤하지도 않고 카페인에 의존하지도 않고. 카페인은 먹고 살고요. 네네. 그럼 네, 하나. 탄수화물 좋아하는 편이고요. 두 가지. 네. 네. 그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건강한 편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상 되면 아, 이게 설탕 중독이 의심된다. 그리고 이제 다섯 가지 이상 되면 설탕 중독이 강력히 의심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동 치료나 또 이 설탕 중독에 대한 어떤 이제 몸에 후유증이 있는지 호르몬 검사나 실제적인 질병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탕 중독으로 나왔다면 병원에 가서 일단 다른 합병증이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이게 어떤 호르몬의 문제일지 이런 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10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5가지 정도 해당된다 하신 분들은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좋다. 굉장히 당 중독일 가능성이 조금 많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 증상은 하나의 이제 그 그래프로 해서 도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증상을 항상 다 외울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체크해서 내가 이번에는 이 증상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저 증상은 없었는데 생겼고 합쳐보니까 3가지고 더 합쳐보니까 5가지인데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조심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설탕 중독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어놓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개 이상 나오신 분들은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혹은 운동을 꾸준하게 하거나 혹은 식단을 관리하거나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3가지가 다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호르몬을 갖다 관리하는 것들이 식사, 운동, 뭐 약물 치료까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호르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걸 인해서 어떤 질병이 됐다면 뭐 고혈압이 됐다면 당뇨병이 됐다면 그거에 대한 또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겠죠.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는 것은 말이다 얘기를 하고요.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명의가 있는 게 아니고 명환자가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뭐 주식 투자해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받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잘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요. 본인이 열심히 그것들을 체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어떤 설탕 중독이나 호르몬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환자분들이 약물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인데 특히 스트레스 관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식사하고 운동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제가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제 그런 우문현답 같지만 실제적으로 식사, 운동 둘 중에 하나를 갖고 따진다면 아무래도 운동보다는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겹살 하나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운동의 양이 틀려지는 거죠. 물론 식사를 하고 운동을 그만큼 더 하면 되지 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만큼 더 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설탕 중독에 관련돼서는 어떤 식사를 내가 먹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어떤 식사에 이게 숨어 있는 설탕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숨어 있는 설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달지는 않아도 다시 알고 보면 엄청 설탕이 많은 음식들이죠. 뭐 짜장면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고요. 냉면 같은 것도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단짠 그래가지고 짜기 때문에 또 약간 닝닝하기 때문에 설탕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각설탕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설탕들이 거기 있고요. 소주도 요즘은 이제 소주도 많이 종류가 많았지만 예전에는 소주에도 설탕이 꽤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소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설탕 중독에 관련돼서는 식사, 운동보다는 식사가 중요하고요. 식사도 특히 숨어있는 설탕을 갖고 있는 식사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교수님, 실제로 이렇게 설탕 중독으로 약물 치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설탕 중독 자체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약물은 없는데요. 네. 설탕 중독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코티졸이든 세로토닌이든 도파민이든 그런 호르몬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너무 이게 지나치게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선을 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약물 치료를 해서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또 이런 설탕 중독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또 대사질환이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특정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설탕 중독 때문인지 몰라도 과거보다 대사질환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사질환, 당뇨병도 그렇고 갑상선 질환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것도 환경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환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전적인 질환, 감염성 질환,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 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질병을 분리해 봤을 때 100% 유전적인 질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유전적인 어떤 토양에서 이제 이게 감염이 됐든 아니면 산업화나 서구화가서 생기는 환경 또는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환경성 오염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질병이 되는 건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에서 식품의 설탕도 많고 우리들이 또 설탕을 갖다가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대사질환의 문턱이 닫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인병 그러면 40대 이후에 생기는 만성 대사질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성인병을 결국은 만성 호르몬 불균형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인이라는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인병이라는 게 나이가 뭐 성인에서 성인병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자주 오니까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당뇨, 비만 이런 대표적인 성인병이 20대, 30대 직장인들한테도 많이 생기고요. 집에서 뭐 재택근무를 또 많이 하고 심지어 10대까지도 이런 성인병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산업화되고 서구화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설탕 중독에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뭐 운동도 중요하고 식단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이 있으실까요? 운동은 우리가 이제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뭐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평소에 운동을 해야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운동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가 6층인데요. 이 6층을 갖다가 걸어서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좀 근력이나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틈틈이 하는 게 좋고요. 최근에 이제 밝혀지는 호르몬인데 근육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인데 재밌게도 이 마이오카인은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의 마중물 같은 호르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세로토닌, 코티졸 이런 호르몬들의 어떻게 보면은 기초 공사를 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이오카인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는 간단한 인대의 수축 같은 걸로도 충분히 분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TV를 볼 때도 아니면 일을 하실 때도 중간중간에 일어서서 까치발을 든다든지 아니면 뭐 다리를 이렇게 앉아서라도 쭉쭉 교대로 인대의 어떤 수축이나 자극을 줘도 마이오카인이 분비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뭐 대단한 운동을 갖다가 우리가 작정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식사보다도 식사는 뭐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고 12시에 밥 먹고 7시에 밥 먹고 6시에 밥 먹고 이렇게 되지만 운동이라는 거는 그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뭐 우리가 테니스를 같이 치고 탁구를 칠 수도 있지만 틈틈이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유산소 운동도 유산소 운동이지만 기왕이면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하고 아까 얘기했던 인대의 수축 운동,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코어 근육 같은 것들을 자극해서 마이오카인 분비만 잘 해줘도 어느 정도 설탕 중독을 일으키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다고 TV 보면서 소파에 누워만 계시지 말고 인대를 자극할 수 있는 간단한 가벼운 운동이라도 꼭 하시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